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삶의 토대를 모두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성별과 나이, 인종,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취약해서 걸릴 수 있다는 평등성에 근간한 사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근간으로 해서 이미 기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던 구조적인 불평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여성의 삶에 침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시대를 촉발했습니다. 컨택트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접촉과 소통을 뜻하는 행위라면 이런 콘택트의 가능성의 장이 사회적인 격리 조치나 봉쇄 조치로 인해 굉장히 축소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자들 간의 접촉 형태는 굉장히 최소화되었지만 오히려 가정 내의 내부자들 간의 접촉은 굉장히 과밀하게 높아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이란 공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이 PPT에 어떤 도형들을 가져왔는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 균질적이고 동일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가족 내에는 성별에 의해서 노동이 굉장히 명확히 분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와 세대, 첫째인가 둘째인가 막내인가에 따라서도 역할이 기대되는 바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주로 머물게 되는 공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주로 도맡게 되는 노동 형태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은 마치 커다란 어떤 동일한 빈 그릇이나 용기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과 남성, 아이와 노인 등등이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상이한 에너지 흐름이나 노동 형태나 주로 머무르는 가정 내의 장소에서 서로가 이동 반경이 충돌하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하는 경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족 내에서는 일종의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세대에 따라서 각각이 일종의 기대되는 바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일종의 위계도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동일한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예를 들기 위해서 가정 내의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족 내에서는 누군가는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을 주로 전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무엇부터 보일까요? 아마 수채구멍에 있는 머리카락이라던가 곰팡이가 피었다던가 아니면 수건이 마른 수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샴푸통이 채워야 하는 것인지 등등이 바로 눈에 띌 겁니다. 하지만 가사 노동을 전담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소위 말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수채구멍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비워져 있고 내가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마른 수건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늘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을 누가 전담하느냐에 따라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가족 구성원 내부자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는 미묘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권위와 권력의 격차가 있기 마련이고 뿐만 아니라 각각에게서 기대되는 어떤 규범적인 성 역할이 충돌하거나 타협하는 지점이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신체를 매개로 해서 확산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인 봉쇄령이었죠. 사회적인 격리 조치였죠.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공적인 돌봄 체계 역시도 그 서비스를 중단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여성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분명 가정 내에서의 돌봄 노동을 많이 전담하고 있긴 했지만 공적인 돌봄 체계 자체가 완전히 중단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아이의 교육 전반을 모두 다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 있는 노약자들에 대한 간호,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떻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일이 다 점검을 해준다던가, 또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근무 효율도를 높여야 하는 남편을 보조해야 한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임금 노동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집약적인 돌봄 노동까지 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떠맡아야 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4시간 내내 여성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여성의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의 시간이나 수행량은 항상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정기적인 활동이나 월간 활동, 또 비정기적인 활동의 그런 수행 시간량을 모아보면 여성은 한 1개월 단위로 했을 때 301시간을 일하고 남성은 99시간을 가사 노동에 투여한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의 수행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사태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공간의 위상과 기능 자체가 급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일의 공간과 여가의 공간, 쉼의 공간과 공부의 공간이 다소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일과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어떤 노동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엄청난 집중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인가 동시에, 그리고 일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는 일종의 재생산의 공간도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초중고, 고등학교, 초중등 교육 또는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육과 여가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즉 가정이란 공간의 위상이 급변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가족 구성원 모두 자신이 누리던 일상이 붕괴되는 경험, 그리고 일상의 어떤 시간이나 공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재배열되는 경험에 노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연간 파김치라고 하는 용어를 둘러싼 연관 키워드에 관련된 이 도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파김치라고 치면 맛집, 주문, 먹기, 추천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잘 먹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식용 어떤 김치의 종류를 가리키는 그런 키워드가 쫙 떴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파김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을 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의 양이 너무나 급증한 여성이 지금 심리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관 키워드를 보면 파김치 하면 바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 키워드, 점심이란 키워드, 코로나 매일, 즉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챙겨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가족 구성원들이 일과 여가, 공부, 쉼, 스트레스를 조정하는 어떤 감정 노동까지도 모두 떠맡아야 하는 여성의 그런 피로의 무게를 나타낸 것이 이 연관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즉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성들은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존재적인 에너지가 다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투여되는 상황에 놓였고, 이러한 사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 에너지 여유분을 전혀 갖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인 소진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팬데믹 사태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불평등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불평등한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즉,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파김치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노고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여성들은 그럼 가정 내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중국 후베이성의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엄청나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증하게 되고 사회적인 봉쇄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중국 후베이성에 있었던 여성들은 정말 재난 상황이 최전방에서 가족들을 챙기고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그 커다란 노고를 한 사람에게 당연히 더 많은 가정 내에서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가 가장 격화되었던 그 시점에 전년 대비 가정폭력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왜 여성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를 가정 내에서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물리적인 접촉과 소통을 의미하는 컨택트의 장이 유일하게 가정이란 공간으로만 한정될 때, 가정은 소위 말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일상이 붕괴된 고립의 영역이 됩니다. 한정된 공간 밀도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일종의 활동 에너지가 적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풀지 못했을 때 느껴진 어떤 심리적인 우울감, 불안감부터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비예측성 등등의 스트레스를 일종의 긴장과 갈등의 격화를 통해서 발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시대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일과 여가, 생산적인 영역과 재생산적인 영역은 구분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이는 학교로, 남편은 직장으로, 여성 가정이나 일종의 직장으로, 또는 노인은 주민복지센터나 요양원 등으로 이렇게 하루나 일주일이나 월간 단위를 주기로 해서 서로 공간적으로 뭉쳤다가도 계속 분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공간적인 분리와 시간적인 거리 두기를 통해서 분명히 가족 내부에 있는 어떤 세대와 성별과 직업군과 경제력 등등에 따른 각기 다른 어떤 권력의 위상이나 아니면 에너지의 어떤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이질성이나 상이함을 일종의 잘 상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24시간 내내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 했고, 그랬을 때 서로가 정말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에너지량의 차이, 노동량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학습량의 차이, 이 스트레스 양의 차이에 따라서 일종의 엄청난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한 것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문제시되었던 가정폭력의 문제는 중국 후베이성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사회적 봉쇄령 이후에 가정폭력 비율이 2배 증가했고, 유럽연합,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유럽연합에서는 사회 봉쇄령 조치 이후 가정폭력 비율이 3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도시 봉쇄령 이후 파리에서는 36% 가정폭력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가정폭력 신고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4.9% 하락합니다. 긍정적인 것일까요? 다른 나라는 모두 가정폭력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신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히려 이것은
더 위험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예 시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24시간 내내 바로 곁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상황조차 되지 않았다는, 굉장히 더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이런 위기 국면 안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외부와 그리고 유일하게 안전한 공간으로 가정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정부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가족과 함께 가정 내 머무르세요. 안전한 공간에 있으세요. 낯선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등등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굉장히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이상화되었던, 너무나 절대적으로 이상화되었던 가정이란 공간 안에 그 내부적으로 도사리고 있던 폭력이라고 하는 유해 임자에 대한 어떠한 대처 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서 가정폭력 피해 센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원 센터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제 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시간 자체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코로나를 일단 막기 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긴급 어떤 건강 유지 공간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것인가, 근절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을 때 여성이 남성에게 당하는 가정폭력의 문제는 부차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간과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부터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그런 갈등이나 다툼 정도로 이 사안을 묵과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사회적인 봉쇄 조치령이 셧다운을 발령했을 때 경찰의 인력 자체가 셧다운 봉쇄령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인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경찰 인력은 모두 거기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가정폭력의 상황에 있는 어떤 그 가해자를 일종의 검거하거나 아니면 그 폭력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가중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건 아주 일시적인 사태이지 이러한 위기 고비만 넘기면 이런 사태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온정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지수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의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의 전담자는 대부분은, 모든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여성에게 전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성은 많은 경우 일종의 감정 노동가, 건강을 돌보는 노동가, 예전에는 공적 영역 안에 있었던 공적 돌봄의 이 영역까지 여성이 모두 다 전담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 동부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20대 여성과 20대와 30대, 4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지표로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낸다면 폭력이나 아니면 폭언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방출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성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받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내에서 누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를 근간으로 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억압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차이가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일종의 권력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성 대상 폭력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동 대상 폭력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즉 어른이
보다 심리적이고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진 어른이 일종의 가족 구성원 내에서 소수자인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일종의 온라인 학습을 도와줘야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거나 등등의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폭력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비인간 물질성에 대한 어떤 모든 통제력이 다 박탈된 상태.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성과를 누리고 소위 말해서 자연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이라고 여겼던 우월한 인간종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생물체이자 반생물체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기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굉장히 파국으로 읽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예측 능력, 과학기술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모든 세상이나 모든 사안을 다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면했을 때,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전능성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상쇄하는가, 이 문제로 바로 자신보다 소수자인,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성의 환상을 복원하고자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의한 차별과 폭력의 현상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 영역 전반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대처와 제대로 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창궐한 이후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범죄가 일어납니다. 시각적으로 일종의 인간의 시각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보지 않고는 인간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겐 더 큰 공포로 다가오죠. 그랬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란 존재와 눈에 보이는 아시아 인종이라고 하는 존재를 등치시킴으로써, 즉 아시아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규정했을 때 이제서야 보일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가 가능하고 제압이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공연하게 거리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예 대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꺼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폭언을 한다던가 구타를 하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며 인권의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부분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했던 인종차별이 폭행 대상은 많은 경우 아시아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왜 아시아 여성이었을까요? 여기 제가 캡처한 것 안에는 아시아 여성이 I'm not virus, I'm not a virus라고 하는 해시태그 이 글자를 들고 있는 것인데,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표를 걸고 일종의 인종차별적인 폭력에 대항하고자 이러한 운동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아시아 여성이 폭력의 대상으로 특화된 이유는 황인종이라고 하는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차별이 같이 교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물리적으로 반격이 불가능한 몸, 그래서 설령 공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대응이나 반격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더 특화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팬데믹 사태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는 여성 혐오적인 국면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는 여성이라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이 살해당하는 페미사이드라고 하는 현상을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냅니다. 터키에서는 사회적 봉쇄령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18명의 여성이 죽는데요. 그들이 죽은 공간은 대부분 자신의 집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3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49명의 여성이 죽었는데요. 이 수치는 2018년 대비 피해자 수가 3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여성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취약성, 그리고 사망률을 높이는 여성 혐오적인 사회적인 재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바이러스라고 하는 자연적인 재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난의 형태로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 초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구로 콜센터 사태나 대구 한마음 아파트 케이스를 기억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 두 케이스 모두 감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의 업무, 이 서비스 직종이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성별화된 직업, 즉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이고 하청업이고 임시직이며 저임금의 직종은 대부분 여성에게 전담되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1m 간격도 되지 않게 엄청나게 공간 밀도가 높은 곳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일종의 노동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서는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업무 효율도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노동 관리 방식 때문에 재택근무도 허용하지 않았고 콜센터에서는 전화 응대의 기본이 정확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구로 콜센터 감염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구로 콜센터 감염 사태를 보게 되면 여성들이 직종 대부분은 서비스 직종일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도 굉장히 불안정화되어 있고 노동 환경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노동 환경이 어떻게 여성에게 감염 위험률을 높일 수 있는가를 이 사태는 보여준 것입니다. 유례 없는 위기 사태로 코로나19 사태를 정부는 정의 내립니다. 이러한 유례 없는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망의 이름으로 긴급재난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급재난비의 수령 자격자가 세대주라는 것입니다. 세대주란 누구일까요? 세대주란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이런 집단의 대표와 일종의 관리자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세대주라고 하는 이로 이 주민등록표에 이름을 대표로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대 구성원들 간의 권력 격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비가 세대주를 중심으로 지급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일종의 권력의 격차로 인해서 이 긴급재난지원비를 가족 구성원과 함께 나눠 쓰지 않고 혼자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긴급재난지원비를 받은 카드를 남성이 수령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종의 장을 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여성은 매번 남성에게 그 카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의존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의존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더 문제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일종의 이혼 상태에 있거나 별거 상태에 있거나 이혼을 했지만 피부양자 일종의 건강보험 내의 피부양자 관계 안에 아직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일종의 긴급생활재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인 지원비가 가정 내에서 가장 힘 있는 자에게만 몰리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종의 정책 공백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또는 이혼은 했지만 건강보험 내의 피부양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일종의 세대주가 아니어도 긴급재난비를 받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가정 내 세대주는 남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가부장적인 복지 정책은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경제적인 활동에서 항상 소외를 받는 것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아주 가부장적인 복지 정책이 맹점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팬데믹 사태는 더 이상 4인 가족 중심의 가족주의적인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1인 가구 중심의 새로운 복지 정책을 정착시켜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팬데믹 사태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팬데믹 사태 속에서 여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난 취약성의 특수성과 유형과 규모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재난 상황에 대해서 성별 분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난 정책을 펼칠 때에만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또다시 여성들이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중국 후베이성에 있었던 최전선에는 여성 간호사들도 있었는데요. 그 여성 간호사들은 직접적으로 격리 상황 안에서 감염자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지원받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리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 정책의 대부분 의사결정권자는 남성들이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격리 상황에서 생리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차마 미처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팬데믹 사태를 넘어서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난 시스템의 의사결정직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시스템의 임원직과 의사결정직, 정책결정직에 여성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눈으로 본,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 재난 상황에 대한 피해의 규모나 인식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이 사회적인 생태계 자체가 강자 중심이며 좀 경제적인 강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강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있었을 때 위기적인 상황은 이것의 이러한 불평등을 더 극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이며 강자 중심적으로 개편된 이 생태계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재난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재난 성차별로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성인지적인, 성평등의 관점을 가진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례 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성평등한 어떤 미래 사회의 도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